자, 이번 시간에는 14회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51번에 법률 제정에 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렇죠? 몽테스키의 3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고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사실은 3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제에는 법률안 제출이란 입법에 관련된 것은 국회만 행사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 개정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하거나 아니면 제1을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1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15일 이내에 공표를 하든지 아니면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1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1을 한다는 것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왔던 법률안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고쳐서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좀 헌법 내용을 좀 어렵게 냈군요. 다음에 52번 문제를 보시면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하여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군구의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는 제한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거나 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53번. 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뤄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헌법 34조 규정이 아닌 것은 국가는 6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면 정확한 글자는 아니더라도 인간다운 생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의무, 여자의 복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신체장애자 및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복지, 그리고 국가의 재예방 의무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는 34조 2항의 내용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했던 3항에 나와 있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4항에 있고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 연령 사유로 진료 능력이 없는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 이게 아니고 국가는 신체장애자 및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답은 4번이 조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54번부터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쭉 스트레이트로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사회보장 기본법이 세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법에 사회보장협정을 들었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법조문 정리할 때 있죠. 중장기란 말이 벌써 이것도 다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중기 3년, 장기 5년 그러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중장기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즉 2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항은 좋고 4항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상위법의 지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번을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기본욕구와 벌써 기본욕구와 특수욕구 나오는 순간 답은 바로 맞춤형 사회보장인 거기다 친절하게 맞춤형 사회보장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아주 착한 문제. 평생 사회안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할 수 있죠. 서면으로. 그런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알고 계십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 금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신전속권이니까.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율을 경련으로 공포한다? 아니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경련으로 하는 것이고 경련은 우리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공부해도 경련은 나오질 않아요. 사회보장 재정추계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만 경련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생계비도 아니고 이는 법이 바뀌어서 사회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은 그건 틀린 거지요.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으나 포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맞는 거죠.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뢰라고 했죠.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접수, 그리고 자료 수집, 조사, 다음에 사정 이런 식으로 이끌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인 인테이크 접수 단계가 바로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문제 확인을 했더니 여기는 노인복지센터인데 청소년 상담을 가지고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제 법제문이니까 사실 이제 실천을 갑자기 이제 끄집어냈습니다만 그러면 신청일을 언제로 봐야 할 것인가? 신청일을. 우리는 민법상 도달주의라고 그랬죠. 때문에 언제가 신청일이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 듣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도달주의니까. 이송 듣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 듣날을 요즘은 전자문서로 가다 보니까 정확히 위에 써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되기 때문에 몰랐어요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배려하겠지만 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7번은 선생님들 보시고 57번, 58번은 법조문이지만 다 해설이 있으니까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해서 보시고 59번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우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공무원이든 교직원이든 사업체든 간에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라는 범위를 가지고 그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의지하며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 범위.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배우자는 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이나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게 내 자식이지 그러는데 요즘에는 계부모 가족이 맞아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자식을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인 전에 배우자가 가졌던 자식도 자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만 포함을 합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급여가 출제될 것이다라고 지금 겨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어제는 우리가 고용보험 그러면은 180일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지만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제한 없이 180일입니다. 그냥 통산 180일.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시작하기 이전 통산 180일, 시작하기 이전 통산 180일,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끝나기 이전 통산 180일, 끝나기 이전 통산 180일. 기간 제한 없이 그게 10년이 걸렸던 20년을 걸렸던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간에 180일만 채워줄 수 있다면, 증명서를 끊어올 수만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줄 수 있다. 단지 계산의 기점이 육아휴직급여는 시작하기 이전 180일이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끝나기 이전 180일이라는 것 차이만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1번은 틀린 거죠.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18개월간 시작하기 이전 18개월이란 빼버리고 하면 맞는 것이 되지만,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거기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지 조직장에게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취업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급여 받으면서 새로운 또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 되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가 있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봐주시고, 직업안정기관의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5번은 당연한 거죠. 단지 거기 2번에 누구에게?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그리고 4번,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했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같은 편이니까 편안하게 보지만 시험지로 본다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4번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61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에서는 정의편에서 바로 치유, 장애, 그리고 폐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치란 일상적인 용어도 되지만 더 이상의 증상의 변화가 없이 고정된 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직설적으로 한다면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법률 용어로 더 이상의 증상과 변화가 없이 고정된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장애는 뭐고 폐질이란 뭘까라고 되게, 장애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된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폐질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은 뭐야? 그냥 직설적으로 나오면 계속 악화되어 가면서 노동 능력마저도 상실된 것은 폐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상태냐 아닌 상태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것은 장애가 되겠죠. 치유가 되었으나 했으니까. 그런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는 폐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착한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자, 거기 오면 뭐가 있습니까? 시설급여 있고, 거기 오면 특례요양비 다 있고, 장의비는 관련이 없네요.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선정이다. 내용이다.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거기 보면 기준중위소득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할 적에 먼저 줄쳐놓은 것이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그랬죠.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중위소득의 산정기준은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가 무엇을 같이 혼합해서 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그리고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에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가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경상소득이 나는데 경상소득 1번과 3번인데 평균 증가율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더 뒤에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요구까지 했던 것은 가구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재산소득, 또 이전소득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가구 경상소득은 이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구의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이나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서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조금 확대를 시켜서 문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것은 요거는 또 어디다 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도 이걸로 계산한 이것이 바로 소득평가액이지요. 소득평가액이 되겠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은 가구 경상소득으로도 계산을 하지만 소득인정액의 소득평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마침 나왔으니까 판서는 않겠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재산은 뭐가 들어가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도 같이 이제 떠올려 봤습니다. 다음에 64번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면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호법상 요양기관과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지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그리고 지역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답은 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5번에 보시면은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 긴급 직접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지원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6가지가 있고 6가지 중에 4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 이게 바로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 지원이고 그 외에도 연계지원이나 상담지원이나 정보제공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업료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교육지원 사회복지 공동보금이하고 연계지원은 이건 간접지원이지요. 의료서비스 지원은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임시거소 제공은 주거지원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과 기타 지원이 있는데 기타 지원에는 바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시켜 줄 수 있죠. 자, 그럼 마침 나왔으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아까 4개의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4개의 사업이 뭐야? 바로 그 분과가 4개가 있는데 기획분과, 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배분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배분사업의 4개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도 있지만 바로 이 경우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를 시켜주는 지원도 바로 여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배분사업에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이 있다. 바로 긴급지원사업의 내용을 연계시켜봤습니다. 다음에 66번을 보시면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초연금법 2014년에 만들어진 건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은 산정기준이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가미해서 합니다.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현금급여 아닙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여 80%씩만 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있군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 합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 요즘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이 얼마나 급박한데 5년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언제나, 본래도 가난하지만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이 되기 전에 어떤 떼돈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어떤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참 픽픽 웃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야만 좀 달려주시면 방향은 분명히 새로 있고 분명히 앞으로 확대 경로에 있고 분명히 2월 달에 민간 경력자 채용도 있을 거니까 지금 한 과목 끝냈으니까 지금 한 과목을 해놨으니까 지금 2과목을 시험 본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꼭 고려해보죠. 올해가 아니더라도 기간 채워서 이렇게. 전에 한 분 오신 분은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시설에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보수, 왜냐하면 똑같이 경력 다 인정하고 그리고 다 하기 때문에 그분 밭에 350 몇만 이렇게 보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완전 보수가 계산이. 그런 것처럼 경력이 인정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좋고 또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현장 순직이라고 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아팠던 시절의 노인이지만 지금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시절의 노인 세대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가 아니고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일반 공무원 나와서 몇 년 하겠어요. 어디 뭐 감사로 갔다 해봤자 지가 몇 년? 2년짜리잖아요. 2년짜리. 여러분들은 끝이 없이 할 수 있고 하여튼 어제는 먼저 합격부터 합시다. 아니 꿈은 좋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눈에 그냥 기가 주고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기가 주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싸구려로 팔아먹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여기 사회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5년이라는 거, 5년 특이한 것이 나와 있죠. 아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축의 경년, 그리고 기초연금 적정액 평가, 적정성 평가 5년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전부 소멸시효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67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꼭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결혼이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된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어요. 뭐 3번까지는 설명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사나 감사나 임원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사에 대해서만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 좋습니다. 뭐 또 여기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뒤에 말장난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눈이 침침할 때 그것도 마지막 날 지금 몇 문제 안 남았다. 막 지금 빨리 전화부터 막 찾고 있어. 끝나기 전에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그게 안 보이죠.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웃지만은 막상 가면 막 마음이 그때 마음만 좀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68번으로 68번 좋습니다. 69번에 보시면은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우선 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 그 중에 하나인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관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지역 주민이죠. 그러나 넘치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기법상 수급자나 자상이겠죠. 두 번째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세 번째가 직업이나 취업이나 직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네 번째나 보호나 보육, 교육 등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근데 설사 그걸 몰랐다 해도 가만히 보면 웬 후원자를 도와줘? 이건 이제 국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틀리고 온 사람은 막 그냥 소주 많이 먹을 거예요. 다음에 70번에 보시면은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요. 역시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건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사에게 감히 교육을 받으라 마라 명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이. 그래서 거기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명령을 하는 것이지 감히 뭐 시설의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수준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장관급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 18세 미만이지요. 아동은 18세 미만이 되겠어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에 포함되지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에 포함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건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렇죠. 아동학대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범위까지 한다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 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이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군사례들이 있었던 그게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이 가능할까 이런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됐지만 자백은 했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렇죠? 아동 보호자에 의한 아동 보호자의 유기방임 아동학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2번에 보면 단답식 귀염둥이 문제 나와 있죠. 노인의 날 10월 2일 나와 있고 노인의 날 10월 2일.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상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들어간 순서는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동 종합실태조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살자 실태조사 이런 것이 5년이고 나머지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정의 규정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꼭 모나 부만 있어야 한부모 가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어떤 어려움에 아니면 어떤 시설에 교정시설에 보호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혼자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모나 부로 듭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미혼자인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이런 등등이 모두 그래서 꼭 모나 부만 있어야 한부모 가족은 아니다라는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끔 나오는 숫자 24세 이하라는 것도 봐주시고
다음에 75번은 다루지 않을 그냥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연말연초에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 기가 안 죽었으면 쓰겠어요. 자꾸 지금 말하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의 자리에 있을 적에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에도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억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쫄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쫄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범인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버려버리시는 것처럼 왠지 어떤 핑계거리라도 생기든 간에 자꾸 불편해지면 과감히 버리지. 지금 이제 챙기고 말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전용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내일 끝내고 싶지만은 또 내일은 또 연말이고 또 여기 사무실 잠근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